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들 중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행복이라든지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자극,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두려움이라든지 슬픔, 괴로움, 이런 부정적인 자극과 감정들이 더 크게 우리한테는 다가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메커니즘은요, 사실 우리 호모 사피언스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커다란 두려움이나 위험을 감수한다면 생존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맹수라든지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의 그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위험과 두려움 이런 곳에 저 더 커다란 좀 의미를 두고 우리의 즐거움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그 우리의 자극에 조금 더 충실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호모 사피언스가 지금까지 생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문제는요, 이러한 우리의 본능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엄청나게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0%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희열보다는요, 20% 떨어졌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감, 이 괴로움이 훨씬 더 커다랗게 우리한테 느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남들이 좀 그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항상 조금 더 욕심을 내라라고 이 워렌 버핏이 우리한테 조언을 해줬잖아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는 조금 더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좀 갖추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1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메모리얼 데이라서 미국 증시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일 만에 지금 미국 증시가 화요일 날 개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내지는 못했고요. 소폭 하락하는 증시를 보여줬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63, 다우존스 마이너스 0.67,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선전하다가 막판에 조금 미끄러지면서 마이너스 0.41%로 마감이 됐습니다.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0.82, 따라서 메이저 그 지수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떨어진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살펴보면 퍼시픽 바이오가 8.75%로 가장 좀 많이 흔들렸고요. SQM이 6.28% 떨어졌습니다. 로블록스 5.97%, 인텔리아가 5.37% 마감됐고요. 그리고 이제 누홀딩즈가 5.09% 떨어졌고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5.01, 차지포인트 4.98%, 텔라독이 마이너스 4.84, 지스케일러가 마이너스 4.30,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3%, 2% 정도 떨어진 종목은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하루였고요. 자, 이 와중에 올라간 종목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니오가 5% 이상 상승을 했고, 아마존이 굉장히 좋았죠. 4.34, 코인베이스 3.78, 리오토가 3.25%, VNOM이 2.85, 퀄컴이 2.66% 올라가면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뭐 10개 이상은 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요, 비교적 빅테크 기업들의 그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빅테크 기업만 좀 따로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좋은 주가는 아마존이 보여줬고요. 4% 이상 상승을 했죠. 넷플릭스가 1.19, 구글이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5가지의 빅테크 기업들은 뭐 소폭 하락을 했죠. 1% 되지 않은 작은 폭의 하락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기사도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관련된 기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과연 시장의 바닥은 어디인가? 이번 하락장은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 관련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it at the bottom? 지난주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굉장히 좀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3일 동안 급상승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인가?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뭐 주말
주말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랠리는요, 분명히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죠. 3일 안에 이제 신나게 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 코멘트들이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텀, 즉 바닥은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그 바닥이 왔다라고 결정하기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쪽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상하이 쪽에 리오프닝, 즉 록다운에 들어갔었는데 이 록다운이 중지가 되고 리오프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요, 록다운을 하기는 했는데 메이저 록다운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잠깐 뭐 부분적으로 록다운을 하면서 가벼운 록다운에 그쳤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따라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역시 중국 쪽에서는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봐야 하는 이슈는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결과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해결될 기미를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코모디티의 프라이스, 즉 그 원자재 가격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를 보일 텐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는 인플레이션이겠죠.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CPI라고 부르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발표된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PCE라고 해서 연준에서 가장 많이 좀 바라보면서 소비자 물가를 책정하는 또 다른 그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모두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킹을 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찍고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바라는 2%까지 떨어질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거죠. 얼마나 좀 천천히 떨어질지 빨리 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ISM Manufacturing Index 그리고 ISM Service Index 두 가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Manufacturing이라는 것은 이제 제조업 분야의 인덱스를 얘기하고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분야겠죠. ISM은요, 제가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지수입니다. PMI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PMI는 Purchasing Manager Index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에서 이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구매 관리자가 지금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50점 이상 받으면 경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구매 담당자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느낌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설문조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덱스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5월 달에 잡 레포트가 드디어 발표가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그 전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오히려 발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수들이 이번 주에 발표되고 나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트리키하다,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수들 그리고 이제 잡 레포트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뜨거움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표시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약간은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나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경기는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얘기하죠.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 잠잠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만약에 경기까지 둔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꼼짝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경기가 조금은 식는 모습을 보여서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나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아직까지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테크니컬한 분석, 즉 주가 차트를 주로 가지고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나옵니다. 로리 리서치라는 기업이 나오는데 이 기관에서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랠리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3일 내내 주가가 올라갔는데 쇼텀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팔렸던 오버솔드에서 많이 나온다. 그 얘기는 성장주 위주 그리고 지난 뭐 1년 가까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나왔던 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이제 상승세가 유지가 되려면 일정의 그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일종 종목이 좀 그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나머지 종목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진 종목이 올라가면서 순서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향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닥을 찍었구나. 이제는 상승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인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 바텀을 찍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 CFRA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샘 스토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역시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자, 아직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 냉소적이다. 그래서 이번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월 달이 어떤 달이냐면 이 마켓 파이어워크하고는 관계가 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이어워크가 뭐냐면 불꽃놀이잖아요. 따라서 시장에서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6월 달이 1945년 이후에 6월 달의 성적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S&P 500의 수익률을 가지고 랭킹을 매겨 보면 끝에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이제 12달인데 12달 중에 성적표가 끝에서 세 번째로 가장 좋지 않은 달이 6월 달이다. 따라서 6월 달에 그렇게 커다란 상승장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기사를 보시면 지난주에 있었던 3일 랠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락장 안에서 나타나는 작은 랠리에 불과하다. 뭐 이러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인플레이션이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일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PMI 지수 있잖아요. 이거랑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존 오미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지수가 발표될 때요 함께 공유를 하면서 상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지금 방금 전에 떤 그 속보입니다. 한 5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페이스북의 페어런트 컴퍼니, 페어런트가 이제 뭐 모회사다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지주회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페이스북의 지주회사인 메타 플랫폼즈가 드디어 어벤돈이라고 써 있습니다. 버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티커 심벌을 버린다. 지금까지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FB라는 그 예전부터 사용하던 티커 네임을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티커 심벌을 드디어 버릴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페이스북 입장에서는요, 이 FB라는 티커 네임을 빨리 버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 이 안에 지금 녹아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이라는 예전 이름을 좀 상기시키잖아요. 따라서 이 이름을 빨리 버리고 싶은 것이 메타 플랫폼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라는 기업은요, 바꾼다. 티커 네임을 FB에서 META로 바꾸게 되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요. 6월 9일 날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6월 9일 날 거래가 될 때는 이제 META라는 티커 네임을 가지고 거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이번 변경은요. 원래 계획은 처음에 기업 이름을 바꿀 때부터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즈로 이름을 바꿀 것을 발표한 것이 지난 2021년 10월
10월 29일이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직 그 티커네임을 바꾸지 못하다가 결국 티커네임이 성사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저절로 이 티커네임이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페이스북이라는 기업, 지금 이제 메타 플랫폼주죠. 과거에 조금 어두웠던 그런 모습, 이미지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케팅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질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국의 달러가 최근 들어서 초강세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그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띠면 오히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다든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요, 어떻게 보면 나쁜 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업에 있어서 나쁜 뉴스가 되냐면 인터내셔널 세일즈에 많이 의존하는, 즉 자국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외 그 국제적으로 많은 그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미국의 그 화폐인 미국 달러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요, 6개의 좀 메이저 트레이딩에 사용되는 다른 통화와 비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6가지의 통화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유로도 들어가고요, 옌이 들어가고 캐나다 달러, 그리고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파운드도 들어가겠죠. 그 밖에도 스웨덴의 크로나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프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6가지의 통화랑 비교를 했을 때 달러의 가치를 인덱스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 들어서만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6%나 상승을 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올해 이번 달 초에는요, 어느 정도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냐면 20년 만에 최고의 수치에 이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이게 5년 차트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최고의 수치를 보이는 것이 현재 달러 인덱스의 모습이고, 오늘 현재 101을 좀 넘고 있다. 따라서 102 가까이 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높은 그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 미국의 달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요, 일종의 그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써 있는데, 이 주식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비즈니스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 많이 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밖에 나가서 매출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 매출을 결국은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미국 달러로 바꿔야겠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매출이 적게 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는요, 이런 그 기업들, 피해를 받는 기업들, 달러가 강세를 띠면 어쩔 수 없이 수익이 감소하는 기업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번에 좀 노력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에 여기에 선정되는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적어도 60% 이상의 매출, 전체 매출이 오버시즈에서 와야 된다. 해외에서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그 매출은 40%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종목은 지난 3개월 동안 매출이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 달러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선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2022년 전반적인 그 예상치를 봤을 때 매출이 5%, 그러니까 최대한 올라가도 5% 이상을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좀 우울한 전망이 발표된 그런 종목만 이번에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적어도 60% 이상이 되고, 두 번째로 지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2022년 연말까지 봤을 때 성장률이 5%도 되지 않는 좀 우울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리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첫 번째 가장 좀 어려워 보이는 종목이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테라다인이라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요, 테라다인은
전체 매출에서 미국 내에서 지금 도메스틱이라고 써 있는 것은 미국 내거든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89.4%는 다 해외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3개월 동안 지금 매출의 성장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2022년 전반적인 성장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년 동안 성장이 마이너스인데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7%가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울한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전망이 어두운 종목은요, IPGP입니다. IPG 포토닉스 코퍼레이션인데요. 21.6% 정도가 지금 미국 내에서 발생을 하고 나머지 매출은 다 해외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난 3개월 동안 전망이 마이너스 0.6% 감소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2022년 전반적인 성장률은 플러스를 보이긴 하는데 3.6%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금 우울하죠. 세 번째는 OGN이고요. 오르가논 앤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자, 오르가논 앤 컴퍼니 같은 경우는 도메스틱,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21.9%고요. 지난 3개월 동안 그 세일즈의 전망이 0.7%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2022년 전반적인 1년의 성장률도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좋지가 않죠. 자, 네 번째로 비아트리스가 나오는데 비아트리스 같은 경우는 23.4%의 매출만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요. 자, 이번에 세일즈 성장의 마이너스 4.2%를 지난 3개월 동안 보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도 마이너스 4.2%라는 굉장히 저조한 성장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기업은 오티스입니다. 오티스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5.9%의 매출만 미국 내에서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제적인 매출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3개월 동안 성장이 마이너스 2.2, 그리고 올해 한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섯 번째 기업은 듀퐁이고요. 25.9%의 매출이 미국 내에서 발생,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마이너스 23.7%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년을 봐서도 전체 매출의 성장이요, 마이너스 19%니까 지금 굉장히 좀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듀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AFL이라는 기업은요, 30% 정도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지난 3개월 동안 3.4%의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1년 동안 마이너스 1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티커 네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XC, 엑스레이, 그리고 맥도날드도 나오고요. 다나호 코퍼레이션, 나이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라드 라보러토리도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맥도날드만 좀 볼까요? 38.2%의 매출이 미국 내에서 발생을 하고 지금 3개월 동안 마이너스 5% 성장을 보였고요. 1년 통틀어서 성장률은 그래도 플러스를 보이긴 합니다. 0.8%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조금 우울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면서 좀 단기적인 영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지수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준에 머무릴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나중에 좀 안정화가 되면 이 손실액은 조금 어느 정도 메꿔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따라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어서요. 어닝 결과 보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차지포인트고요. 차지포인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1 1분기라고 부르죠. 1분기의 갭 EPS는 마이너스 0.27입니다. 따라서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은 아직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수치는 안타깝게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6센트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21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도 적자가 나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갭이 보이죠. 따라서 이 수치는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좋은 수치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이 81.63 밀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101%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따라서 100% 넘는 성장을 보여줬다는데 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도 5.58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전망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초과 달성한 것을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더 좋은 수치가 여기서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레코드 그로스가 나왔다. 레코드라는 것은 신기록을 쓴 거잖아요. 따라서 유럽 쪽에서 최고의 신기록을 쓰면서 성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성장이었냐면요. 67%. 그런데 67%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퀀셜이라고 나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작년과 대비해서 67% 성장한 게 아니고요. 1분기 전, 따라서 3개월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67%가 성장한 겁니다. 따라서 한 분기에 67%씩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지금 유럽 쪽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18만 8천 개의 액티베이티드 포트가 언더 매니지먼트다. 자, 이 얘기가 중요한데요. 언더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까지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기업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릴 때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는데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 나타나는 그 매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드웨어, 즉 충전기를 판매하고 나서 두 가지를 더 팝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인데 이 두 가지 모두 구독 모델이거든요. 따라서 구독 모델을 통해서 한번 하드웨어들을 판매하면 지속적으로 반복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차지 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월 30일 현재 무려 18만 8천 개나 되는 그 포트를, 그 충전기를 관리해 주면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매출 그리고 서비스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18만 8천 개 중에서 유럽에 설치된 게 5만 7천 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현금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컨버터블 노트,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건데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을 발행하면서 현금을 3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마련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충분한 현금이 확보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나중에 약간의 주식이 희석되는 그런 일은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450 밀리언에서 500 밀리언 정도를 2023년에 만들어낼 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2023년 앞에 이제 피스칼이 붙었으니까 회계년도 2023년입니다. 즉 지금 현재 2022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년을 앞서 나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로스 마진 총 이익률은 22%에서 26%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만 덜렁 나와 있으면 이게 좋은 숫자인지 나쁜 숫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450에서 500 밀리언 정도를 올해 만들어내면 작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한 건지 좀 궁금해지죠. 그래서 차지 포인트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탭에 파이낸셜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발란스 쉿, 캐시플로우 세 가지의 그 재무제표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봐야겠죠. 우리가 매출의 규모를 보려면 여기 나와 있는 토탈 레비뉴가 2018년, 2019년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니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즉 1년 전이죠. 1년 전에 매출의 규모가 241입니다. 자, 241이라는 그 매출을 2021년 한 해 동안 만들어냈는데 241이 올해 들어서 어느까지 올라가냐면요. 450에서 500까지 올라간다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100% 정도, 100%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총 수익 마진이 22에서 26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피터빌리티를 클릭을 하시면 가장 위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있는데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지금 5년 것은 나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지금 현재 22.2% 이게 이제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22.2%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26%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따라서 좋은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수익률도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매출은 연간 100%씩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EPS의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미스를 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3.83% 정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차지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에서는 미국의 집값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우스 프라이스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20.6%나 올라가 있다. 엄청난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1년 만에 집값이 지금 20% 넘게 상승했다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의 모기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초에는요, 모기지가 30년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29%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3월 말일 때는 4.67%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모기지의 그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주택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 미국의 집값이 20% 넘게 껑충 뛰어 올랐다는 것은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CNBC 프로의 그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한 가지 종목 때문입니다. 바로 오픈도어죠. 그래서 오픈도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오픈도어에 투자한 우리의 투자 자금이 안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대폭락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오픈도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처럼 그 주택 시장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픈도어는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자, Rising Interest Rate,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 프라이스가 너무나 올라갔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무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올라간 것이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2022년 두 번째 하프, 즉 하반기부터는 디맨드가 좀 사라질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나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모기지를 받을 때 그 금리가 너무나 상승했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픈도어에서 일하고 있는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인 데니엘 모릴로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디맨드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처럼 갑자기 이 수요가 급락하면서 뭐 붕괴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계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시트이 굉장히 건강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부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정들이 지금 굉장히 튼튼한 가계의 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디맨드입니다. 디맨드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수요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팬데믹 영향으로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008년에 주택시장 그 위기랑 비교를 해보면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모기지의 그 신청을 하는 신청 건수를 보면요, 2008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2008년이 2배 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맨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인벤토리입니다. 인벤토리는 뭐냐면 재고라고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따라서 팔 집이죠. 집이 나와 있어야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이 인벤토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폭락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인벤토리가 나와 있어서 집값이 헐값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서 못 파는 게 지금 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이 주택의 가격이 계속해서 지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국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내고 있는 지역은 그 런던도 아니고 캠브리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캠브리지에서 그 집을 구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제 딸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의 학부모랑 요즘에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을 사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랑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집이 하나 나와서 이제 그 뷰잉을 하고 사고 싶어서 이제 비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 하나가 나오면 막 떼거리로 몰려든다는 겁니다. 막 비딩이 10개 가까이 들어오고 5개씩, 6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나오는 집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영국의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가격이 폭락하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한 디맨드가 예전보다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좀 안 좋은 모습을 지금 오픈도어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무래도 코스트 부분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율이 올라간다면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집을 사서 직접 팔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모기지 레이시 올라가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hief Financial Officer인 캐리 윌러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그녀가 지금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 매니저블, 따라서 그러한 영향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픈도어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부의 부채는 플로팅 레이시 적용이 되고, 플로팅 레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금리가 변하면 계속해서 변동할 수 있는 변동금리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픽스드 레이시라고 해서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이 고정금리를 가지고 빚을 많이 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기지 레이시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오픈도어는 끄떡없다. 높이 올라가는 금리에 좀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투자해달라.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의 첫 번째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부분에서는요, 아직까지 시장의 바닥은 멀었다. 시장이 그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잡혀야 되는데 이러한 신호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함께 읽어봤잖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전문가의 이름은 실비아 자블론스키고요. 이분은 그 디파이낸스 ETF의 CEO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그 바닥에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실비아 자블론스키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바닥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분의 메시지를 함께 청취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의 첫 번째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2년 6월에는요, 여러분들께도 저에게도 좋은 일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달에도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비롯한 미주은의 다양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 were feeling so good last week, right? I mean, it just felt like everything's back to normal. The Fed maybe is going dovish. Stocks were going up. Now it just kind of feels like a bear market rally that we have so many of. What are your thoughts? Good morning, Brian. Great to be here. Yeah, it could end up being a Memorial Day hangover type of situation. So I think in the short term, this is what we expected. You know, we have an oversold bounce. That is probably the most likely situation. But the good news is that I still think that we're probably close to a bottom here. You know, a lot of the factors that signal a bottom are starting to come through. You had those high put call ratios. You had major stocks in bear market territory. S&P rubbing up against it, at least half the names down more than 25%. NASDAQ, you know, well into bear market territory. So I do think that in the short term, we are oversold, and a lot of investors came in and sort of seized the day and you know, jumped on these opportunities to gather stocks at lower levels. So I would expect volatility going forward. I'm neither bearish or bullish. I think it's range bound from here. Perhaps we get a little more of a pullback before we start to grow second half of the year. Well, I think it's kind of an interesting point you're making inside of that. You said I'm neither bearish nor bullish, Sylvia. It's like that's the way it used to be. Are you bullish on everything or are you bearish on everything? Because everything traded sort of together, minus energy to a point. Now it's gone the exact different way. I mean, isn't it possible to be bearish on, quote, the market, but bullish on parts of the market, like an energy trade? Well, I think it comes down to the investor and timing, right? So
in terms of short-term trading opportunities, you certainly have them. You saw all three major indices move 6% on Friday, right? So you could have had a nice little short-term pop there. For long-term investors, I'm very bullish. I do think that you get in here, look at names like Apple, for example, right? You get these 15 to 20% pullbacks, and then a year later, the stock is up 30 to 40%. That's happened historically almost every time. So I do think for the longer term investors years out, this is great. And I'm bullish on that. In the short term, though, if you're looking for a 20% bounce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I think it's going to take some time for that to shake out. And a lot of that has to do with supply chain issues, COVID, inflation. Yeah. The good thing is, though, it's looking promising, right? Jobs are softening up. Mortgages are 43% up, but they're softening a little bit. April versus March home sales were down. There are some good little, tidbits coming into the market that are making us think that maybe we can dip our toes in.